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 구강사 방동진 선생님입니다. 자, 그 고3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번 정말로 힘들게 등교를 해서 또 이번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까지 훌륭하게 치른 여러분께 정말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요. 맞아. 인천의 몇몇 학교들은 또 이번에 시험을 못 봤죠. 집에서 볼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고3들한테 저희 좀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로서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되게 많고요. 여러분이 불리한 점, 여러분이 좀 안타까운 점을 어떻게든 나라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고3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은 가까워지고 있고요. 벌써 200대는 깨지고 190 몇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번 모의고사를 어떤 식으로 공부할 것인가, 이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뒤에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곧바로 중간고사가 있고요. 곧바로 또 유월무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무평 시험에서 재수생들이 다 들어올 텐데요. 이번 고3들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선생님이 그 준비를 조금이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시험지를 받자마자 스튜디오 달려왔습니다. 자, 이번 모의평가, 이번 학력평가 쉬웠냐 어려웠냐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문학작품이 EBS 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작품들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비문학에서 또 여지없이 경제지문이 나왔는데 경제지문이 그렇게 사물학평보다는 어렵지 않았고요. 조금 어려웠다는 것은 문과 학생들에게 이 물리지문, 점성과 응력을 통해서 유체의 특징을 파악하는 이 물리지문이 약간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법을 갖고 온 것은요, 제가 보기에 이 문법 문제에서도 몇 문제는 여러분이 대단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 또 문법을 대표하는 강사로서 선생님이 한 번쯤은 코멘트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자세한 해설 강의는 선생님이 주말 지나고 자세히 한번 올려드리고요. 우선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 문법 나만 어려웠나? 라는 타이틀을 갖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학평 문법을 분석해 보면요, 5문항이 나왔는데요. 11번, 12번 문제는 여러분 좀 싫어하는 부분이죠. 이 문법 비문학 부분입니다. 물론 길이가 많이 짧아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조건들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읽었다면 문제에서 조금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가 조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나중범위 이거 왜 틀렸지? 이런 문제일 겁니다. 난이도 중정도 되고요. 자, 13번 문제는 변별적 자질인데요. 이게 2019 수능 문제를 변형시켜서 만든 문제인데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문에 있는 원순성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것만 잘 따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문제는 요 14번 문제입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14번 문제를 좀 킬러로 내는 것 같은 감이 있어요. 규칙활용과 불규칙활용인데요. 솔직히 얘는 킬러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강의를 정확하게 문법 강의를 듣고 이런 것들을 내용을 문법 개념들이 잘 잡혀있는 학생들은 너무 쉬운 문제예요.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한 문제고, 그런데 아예 규칙활용 불규칙활용을 대단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혹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보기에서 끄집어내야겠다라고 하는 학생이었다면 이거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였을 거야. 15번 문제 보시면 본용어과 보정어의 띄어쓰기입니다. 물론 이 문제도 심화 개념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지문만 보기만 잘 끄집어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다. 난이도는 중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법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이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문제 조금 보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11, 12번 문제예요. 저도 이 경기도교육청 문제를 이렇게 앞부분부터 쭉 오늘 풀다가 왔는데요. 보니까 합법작문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나왔던 문제 나왔고, 11, 12번 문제를 보시면 단락이 4단락이고 매우 짧게 나와 있어요. 짧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첫 단락을 딱 보면 항상 이 문법 비문학을 볼 때는 첫 단락에서 중심화제를 찾아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단락을 딱 보니까 뭐가 나왔다? 부정문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부정문의 개념과 종류. 안부정문, 못부정문, 그 다음에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 또한 명령청문에서 나오는 말다 부정문 이렇게 나왔고요. 자, 두 번째 단락이 뭐가 나왔냐면 안부정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안부정문에서 특징들이 좀 나와 있어요. 자, 단순부정과 의도부정을 나눴고요. 그 다음 여기 서술어가 동사거나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동작의 주체야.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유정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정물, 칠판 같은 거는 의지를 가질 수 없잖아.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자, 동작의 주체, 동사면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동작의 주체인 경우는 단순 부정과 의도 부정이 모두 다 되고요. 자, 하지만 서술어가 형용사이거나 주어가 의지를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순 부정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당연히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왜? 자, 어떤 경우엔 뭐다라는 조건의 대조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비문학에서도 맨날 강조하지만 조건의 대조가 나오면 무조건 출제 포인트다. 요 부분을 번호를 붙이던지 혹은 뭐 해야 돼요? 그렇지. 야, 정확하게 메모라든지 여기를 체크해 놓으셨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못부정문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못부정문도요, 대단히 길었어요. 그런데 특징들만 잘 나누면 되고요. 4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요. 못부정문은, 자, 짧은 부정문과 그치, 긴 부정문이 있다 이렇게 나왔고, 자, 일반적으로 못부정문은 동작 주체의 능력 부족을 드러내는 부정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 못부정문을 쓰기 어렵다. 이 조건이 나왔죠. 1번 조건이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한편 못부정문은 일반적으로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지만 긴 부정문에 한해서 화자가 기대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함을 뜻하는 경우는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나왔고, 3번 나아가 못부정문은 화자의 능력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발전해 완곡한 거절, 완곡한이 뭐야? 돌려서 거절하는 거죠. 돌려 말하기. 자, 4번 부드럽게 돌려 말하기. 강한 거부와 같은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반영되기도 한다. 이렇게 4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지. 이 4가지 조건을 체크하면서 읽으셨어야 되고요. 마지막 말다 부정문의 경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딱 냈는데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11번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면 다 읽지 말고 하나씩 내려가면 돼요. 기억입니다. 보니까 널지 못해 라고 돼 있죠. 널지 못해 할 때 널지라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자, 형용사고요. 당연히 뭐라고 돼 있냐면 널지 못하는 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게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 못부정문의 형용사에 어디에 있냐면, 자, 3번째 단락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뭐가 나왔냐? 기대하는 기준이 못하는 동그라미 2번의 기준은 2번의 조건에 해당되는 선지가 되겠네요. 그럼 맞아요. 자, 2번 선지 가시면요. 안부정문은 주어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동작의 주체인 경우이기 때문에, 자, 볼게요. 그러면 니은에 보시면 물품이 전부 안 들어갔다, 들어가다의 주어가 뭐야? 물품이죠. 물품은 뭐야?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잖아. 얘가 어떻게 의지를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다음 몇 번이에요? 2번하고 제끼셨어야 돼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빠르게 읽어서 단순 부정, 의도 부정도 지문에 있었어 하면 틀리는 거지.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조건에 대조해서 시험이 냈다는 거고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3, 4, 5번은 보지 않으셨어야 돼요. 알았지? 그래야지 빠르게 속도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중세국어라고 볼 수도 없고요. 너무 쉬운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한번 C를 가볼게요. C를 보면 부처 못 만나며 법을 못 들으며 이렇게 나왔는데 밑에 봐야 돼요. 부처를 못 만났고 법을 못 들었어요. 듣지 못했다 이거죠. 그럼 얘는 능력 부정이잖아. 능력 부정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3번 선지. 의도 부정, 의지 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이 문제도 3번에서 쉽게 답이 나오고 4번, 5번은 제끼셨어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13번 가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지문만 딱 읽으시면 여기 무슨 말이냐. 얘가 후설성이 플러스고 얘는 후설성이 마이너스다 뭐 이렇게 나왔고요. 복잡한 부분이 뭐였냐면 얘가 고설성이었는데 플러스고 얘는 고설성이 마이너스다 이거죠. 그럼 얘가 저설성이 플러스고 얘가 저설성이 마이너스다. 요것만 잘 잡으셨으면 됐죠. 자, 4번 선지 보시면 애와 오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오케이. 볼게요. 자, 그 저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리의 특성은 동일하나? 그렇죠. 저설성 마이너스니까 동일하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럼 고설성도 뭐야? 마이너스예요. 자, 고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리의 특징은 서로 다르다가 아니고 얘도 같다. 얘도 뭐야? 고설성 마이너스니까. 이게 뭐야 이 문제. 그죠?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고요. 자, 결국은 요 14번 문제가 되는데요. 자, 보세요. 규칙 활용이에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여러분 보시면 이 규칙 활용 중에서 불규칙 활용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보기가 되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잘 봐봐. 다시 보기 가볼게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나눌 수 있다. 규칙 활용이라는 것은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지 않거나 어간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모습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요거 일정한 규칙.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보편적 규칙이라고 했어요. 요게 형태가 안 바뀌는 경우가 있고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안 바뀌는 경우에 보면 먹다에다가 어가 붙으면 먹어라고 활용된다. 그럼 얘는 규칙 활용이라 이거지.
근데 형태가 바뀌는 경우인데도 규칙화라는 게 있는데 얘가 뭐야? 보편적 의문 규칙이다. 일정한 규칙이다가 여기 들어가지. 근데 일정한 규칙이에 개념이 안 나왔어 저기에 지금. 그게 문제야. 그럼 일정한 규칙이 뭐가 있었어? 그치? 의탈락, 리을탈락, 그쵸? 오케이. 동음탈락. 그 다음 뭐가 있다? 축약이 있다라고 선생님은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탈락 보면 쓰다에다가 어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써가 되는 거. 얘도 뭐다? 규칙 활용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선생님 더문법 들은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매우 쉽게 풀을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제가 이거를 필수 개념으로 가르쳤거든.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비가 없다면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됐어. 자, 그 다음 어간음의 형태가 바뀌는 이유가 일정한 규칙을 설명해서 없는 게 불규칙 활용인데요. 이 불규칙 활용 중에서 어간이 불규칙대로 바뀌는 경우와 어미가 바뀌는 경우, 어간음이 모두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간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어미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어간과 어미 둘 다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둘 다 바뀌는 거 무슨 어? 그렇지. 히읗으로 끝나는 색채어. 이렇게 가르쳐 드렸죠. 어미가 바뀌는 거 뭐 있어? 여불규칙 활용과 러불규칙 활용. 그쵸? 어간이 바뀌는 건 5가지나 있지만 다 외우지 말고 비읍불규칙 활용과 르불규칙 활용만 기억해라. 르불규칙에서 설명해 준 게 뭐야? 흐르다에다가 어가 붙었을 때 흘러가 되는 거. 그쵸? 얘는 뭐다? 의만 탈락하고 리을이 돼서 생겼다. 그래서 앞에만 바뀌었다 이거죠. 어간만.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충분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머릿속에 집어 넣으셨어야 돼. 되게 제가 현장 강의에서도 마지막에 중요한 그 문법 개념들을 좀 정리해 드렸는데 특히 규칙, 불규칙을 얘기해 줬어요.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는 기본 개념이 있다면 너무 쉬운 거고요. 기본 개념이 없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자, 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형을 잡으셔야 돼요. 묻다이죠. 묻다. 묻다에다 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묻어가 되잖아. 그럼 바뀐 게 없어요. 그럼 묻었다 할 때 이 묻었다는 뭐가 돼요? 무조건 규칙 활용이 돼야 돼. 그럼 묻었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그죠? 오케이. 묻었다 무조건 일렸어야 돼요. 그럼 여기도 안 돼요. 그럼 지금 1, 4만 남았어요. 자, 그것도 되게 쉬워요. 그 다음 리을의 파레는 뭐야? 둘 다 바뀐 거죠. 파라타에다가 아가 붙어서 파레가 된 거죠. 이거 뭐라고 했어? 히읗이 탈락하고 아가 에로 바뀌었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파레 똑같네요. 자, 그럼 1번과 4번 남았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이 시간은 일러야. 그럼 일러의 기본형을 찾아야 돼요. 뭐에서 온 거야? 이르다에서 온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봐봐. 그 더문법 들은 사람 제가 이르다 갖고 뭐냐 따로 설명해 준 거 기억날 거야. 필기를.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뭐가 탈락한다? 의가 탈락하고 리을이 더 생겼어. 그래서 일러가 되죠. 그럼 얘는 당연히 불규칙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어간이 바뀐 게 되고요. 얘는 둘 다 바뀐 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이르러예요. 그럼 이르다에다가 어가 붙어서 똑같아요. 근데 뭐가 됐어요? 이르러가 된 거지. 그럼 어가 러가 됐으니까 당연히 얘는 어미가 바뀐 불규칙 활용이죠. 됐죠? 그런데 마지막 봐봐. 우러러야. 우러러. 이거 내가 선생님 노래도 불러줬죠. 우러러 볼수록. 이거 기억나시잖아. 그럼 우러르다였어요. 플러스 어가 붙어서 뭐가 됐어? 러가 된 거지. 그럼 뭐가 탈락돼? 의가 탈락된 거잖아. 의 탈락은 뭐라고 할까? 규칙이라고. 그럼 당연히 답 몇 번이에요? 4번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 개념이 없는 학생들은 이 문제는 매우 어려웠을 문제입니다. 이해가셨죠? 이런 개념을 먼저 탑재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15번. 자, 보시면 15번은 이거는 심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뭘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보기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본용언 뒤에 보조용언이 거듭 나타날 경우 앞에 보조용언만 본용언에 붙였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띄어쓰는 걸 원칙으로 하되 붙여쓰는 걸 허용하는데 무조건 띄어써야 되는 경우가 1번 조사가 붙거나 합성용언인 경우나 파생어인 경우는 무조건 붙여쓴다. 그런데 그치? 이런 합성어나 요 2번, 3번인 경우에도 띄었으면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알았죠? 그래서 그게 1번이 뭐야? 합성어나 파생어라도 활용형이 이음절인 경우에 붙여쓴 걸 허용한다. 붙여쓴 걸 허용한다. 두 번째, 본용언 뒤에 보조용언이 거듭 2번 나타날 때는 앞에 보조용언을 붙였음을 허용한다 이거죠. 그럼 가는 거야.
자, 빛내준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뭐야? 빛내다죠? 그럼 빛을 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도 뭐야? 합성어 같네. 그쵸? 합성어 뒤에는 띄어 쓴다 라고 했어. 그런데 이거 붙여 써도 될까 안 될까? 된다는 거지. 왜? 이음절이니까 빛내. 그쵸? 1번 맞아. 자, 니은 본용언 뒤에 보정언이 거듭 나타나는 경우이므로 둘만 하다를 붙여 쓴다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저는요, 여러분 조금만 하면 되게 쉬운데요. 그래, 이게 만하다가 보조용언이고요.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적어서 두는 게 아니니까 얘도 보조용언이에요. 그렇죠. 그럼 보조용언 둘 다 결합했는데요. 보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앞에 보조용만 본용에 붙였을 수 있다고 했지. 그럼 어떻게 붙였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붙였을 수 있다는 거지. 요거와 요거를 붙였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듭 나타나는 거 보니 둘만 하다를 붙였습니다. 아니죠. 뭘 붙였어야 돼? 요 앞에 거를 붙였어야지 여기 붙였쓰는 건 아니죠. 맞죠? 오케이, 그럼 답 몇 번이야? 2번이죠. 이것도 제끼셨어야 돼. 요것도 쉬운 문제예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제가 보기엔 이번 문법은 5분 컷이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선지 스킵할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을 틀리신 분이나 혹은 문법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신 분은 좀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문법 영역 만족 공문법이야. 우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학교에서 문법을 배우거나 아니면 내신식으로 배우거나 or 혼자 문법 책을 가지고 배우는 애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어디까지 암기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의 수업의 가장 핵심은 선생님 더문법 할 때도 항상 처음에 이것부터 얘기하죠. 암기해야 할 필수 개념과 이해만 해도 되는 심화 개념을 구분해야 돼. 예를 들어서 비통사적 합성어에 세 가지 조건 하면 암기해야 될까? 이해만 해도 될까? 이런 것들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포인트고요. 어떤 학생은 열심히 뭐냐면 사이스토리 현상 같은 거 외우고 있어요. 안 나와 그렇게. 외워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들으시는 게 맞아요. 자, 요게 먼저고요. 두 번째, 단어, 문장, 음은, 중세국어 등의 필수 개념을 강의를 통해 영역별로 익히셔야 되고요. 강의를 통해 영역별 문법 필수 개념을 반복 학습을 하여 암기하셔야 됩니다. 문법은 어쩔 수 없이 암기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자, 알고 있는 개념이라도 보기가 제시되면 보기를 무조건 적용하셔야 돼요. 내 머리로 푸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 비문학 문법론입니다. 제일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단락에서 화제, 핵심 정보에 대한 내용을 잡으셔야 돼요. 아, 이 글의 중심화제는 부정문이구나. 부정문의 종류별로 설명하겠구나. 그러고 비문학을 생각하면서 단락별로 내용을 정리하고 아, 여기 조건이 나왔으니까 체크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비문학 문법론을 문법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의 경우 거의 이런 문제죠. 아는 개념이라도 지문의 원리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답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문법은요. 배운 학생과 배우지 않은 학생도 나눠져요. 물론 이게 정확한 개념을 가르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 내가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잡는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거는 말씀드리고요. 자, 선생님은 이제 비문학이라든지 그 문학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교육청 모의고사에는 여러분이 처음으로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성적이 나오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결과가 어떻다라는 거, 아, 나는 잘 봤어. 아, 너무 행복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또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관점을 가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못 본 학생들은, 못 봤어. 학교도 못 가고 공부도 안 해도 못 봤어. 좌절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내가 문법 만약 비문학에서 한 지문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오래 걸렸지? 이거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관점에 대한 계속 고민,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강의를 들으면서 체화하는 연습, 이게 돼야지만 국어는 성적을 올립니다. 자, 여러분, 고3 여러분 정말 오늘 시험 보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의 환경, 주변 환경이 어떠냐, 나는 왜 내가 고3일 때 이렇게 짜증나는 코로나가 발생했고 나는 운이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정말로 이해해요.
그런데 이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 없으면 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환경 속에서도 멋지게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의 그 힘든 공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설 강의에서도 뵙고요. 강의에서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